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입니다. 네. 어, 사실 좀 더 쟁쟁한 연구들, 좀 더 멋진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아이가 바빠서. 네. 음, 멋진 연구를 하시는, 저보다 연구를 잘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신데, 왜 저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멋진 연구가, 엄청 큰 데이터나 멋진 연구가 아니더라도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케이스로 저를 골라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잡다하게 이것도 찔러보고 이것도 좀 찔러봤던 네, 히스토리가 좀 있긴 합니다. 먼저 이제 큰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논문을 조금 썼었고요. 전국 정신질환 실태조사라고 해서 2001년부터 복지부에서 전국 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실태조사를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조사가 있습니다.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저는 2011년에는 펠로우로 참여를 했었고 2016년에는 강동구 세부 책임을 맡았었고 하남시 세부 책임을 맡았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이제 연구팀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계속 참여를 해왔었고요. 그 데이터도 같이 받아서 같이 이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2015년에 썼던 연구인데,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어떻게 10년 동안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예전에 8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이나 이때 연구를 보면 남녀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로 이런 경우는 잘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외국에서도 관심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은 이제 전국에서 6천 명 정도였었고요. KCD라고 해서 컴포짓 인터내셔널 다이아그노스틱 인터뷰라고 해서 일반인이 정신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 도구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2001년에 비해서 2011년에 위표가 이제 알코올 남용이고 아래가 알코올 의존인데 특히 알코올 의존의 경우에는 어, 남녀 유병률의 이거는 유병률의 비율인데 유병률 비율이 특히 나이 든 데에서는 60대에서는 17대 1 가까이 되었었는데 12.6대 1로 유병률의 비율도 줄어들었고 오즈레이션 즉 알코올 의존의 위험도 비율도 이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얼마나 더 위험이 큰가 이 비율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각각 남성 안에서 2001년과 2011년에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알코올 의존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남성에 비해서 2011년도에 남성이 알코올 의존을 앓고 있을 위험성이 0.63, 18세에서 29세에는 0.63 이런 식으로 그 10대, 20대, 30대, 60대에서 모두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알코올 남용의 경우에는 그런데 오히려 여성 30대에서는 2001년에 비해 2011년 위험이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의 알코올 사용장의 양상이 이제 10년 동안 바뀌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네, 네, 이거는 아직 퍼블리시가 되지는 않았고 작성은 다 해서 지금 저 PI 선생님과 의논을 마지막 이제 슈퍼비전을 하는 중입니다. 이건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데이터로 쓴 거였는데 그 우울과 그 프라블라틱 스마트폰 유즈 그러니까 흔히들 스마트폰 중독하고 혼용되는 개념인데요. 우울하고 스마트폰 중독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건 밝혀져 있는데 우울이 먼저이고 스마트폰 중독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돼서 우울이 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쪽 그 선행되는 우울이 이후에 스마트폰 중독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관성을 조사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는 900여 명 정도고 여성 그리고 35세 이하에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게 노 디프레션, 커런트 디프레션, 패스트 디프레션인데요. 그 우울증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우울을 겪었던 사람은 당연히 이제 위험이 그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울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우울하지 않지만 1년 전에 이미 한 달보다 더 전에 우울을 앓았다가 지금은 나아진 사람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울 사파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중독이 오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를 결론을 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네, 이것도 아직 퍼블리시 안 되고 작성 중인 네, 논문인데 트라우마 타입과 멘탈 디스오더를 비교를 해왔고 그 섹슈얼 트라우마하고 논 섹슈얼 트라우마 사이에 멘탈 디스오더의 위험의 차이가 있는지 보는 연구였습니다. 전체 5천여 명 중에 거의 10% 넘게 논 섹슈얼 혹은 섹슈얼 트라우마를 경험한 걸로 나왔고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섹슈얼 그리고 논 섹슈얼 트라우마에 따른 위험의 차이가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네, 화면이 안쪽에 가렸어. 여기서 미리 보기 좀 어렵한 건 화면 말고 화면으로 해야 되나요? 슬라이드 쇼로 해야 되나요? 네, 네. 아래 바가 이제 가리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다시 지적을 주셔서 다시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적인 외상, 섹슈얼 트라우마는 알코올 사용장의 위험을 높였고, 넌 섹슈얼 트라우마는 우울장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호트 연구도 있고, 이제 원내 임상 데이터 연구 진행하고 이제 진행 중인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초기 집중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이거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타겟팅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없다.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하는 단기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효과성을 평가를 해보자 해서 이제 기획한 연구였고요. 이거는 원내 연구비 신청을 해서 연구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게 처음 연구 대상자를 등록한 게 2019년 8월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이 줄어드는 바람에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고 120명 정도를 모으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돌아가신다든지 요양병원에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탈락률이 높아서 지금은 14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를 해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이제 네,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네,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군에서는 그 사전평가 후 프로그램 상담을 진행을 하고 사후평가를 하고 대조군에서는 외래 진료만 유지하고 단기 상담, 추가 상담은 하지 않고 사후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네. 여러 가지를 뭐 우울이라든지 돌봄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을 사전 사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확인하고 왔더니 127명이 모였더라고요. 한 4년 동안 네, 계속 조금씩 모아오니까 그래도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다 모으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중간에 이제 한 85명 모였을 때 이걸 가지고 파일럿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국내 논문을 낼 수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처음 진단받은 환자 보호자의 그 우울과 관련된 요인들을 좀 분석해 보았고요. 네, 리그레션 아날리시스를 해봤더니 환자가 고령인 경우, 보호자가 남성인 경우, 보호자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 돌봄 부담이 높은 경우, 우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럿 데이터로도 국내 논문을 충분히 이제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노인 인지 건강조사, 인지기능 저하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거는 인지의 비능과 치매에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려고 했었고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큰 연구에 좀 저희가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집된 대상자들한테 추가로 동의를 구해서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은 신경심리평가, MMSE 이런 것들로 평가를 했고, 그 외에 생활습관이나 우울 증상, 뭐 혈액검사, 인지기능 관련 랩이나 혈중 시토카인 농도 이런 것들까지 측정을 했었고요.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인지장애 진단까지 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선별 검사를 한 거는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시토카인 농도까지 검사를 한 거는 이것도 이제 원내 연구비였는데, 연구비상 부족해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파일럿 데이터로 국내 논문으로 염증 시토카인 농도와 치매, 경도 인지장애, 그리고 정상, 군에서 농도를 비교를 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네, N수가 좀 적습니다. 어쨌거나 그 그래프 상으로는 정상,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로 갈수록 염증 때 올라가는 시토카인인 TNF-알파나 IL-6는 그러니까 치매로 갈수록 조금씩 값이 증가하고 IGF-1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갈수록 줄어드는 예쁜 그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냥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왔는데 연령을 보정했더니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N수가 워낙에 작은 탓도 있고 이게 그 노말군에 비해서 디멘치아군이 나이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그 약간 컴파운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만으로는 이렇게 네, 조금 아쉬워서 이거는 지금 투고를 해서 리비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 농도하고 코그니티브 펑션, 각각의 코그니티브 펑션에 대해서 연관성을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라드에 포함되는, 신경인지 검사 세라드에 포함되는 각 검사들의 Z스코어하고, 이 사람의 그 인지기능 여부하고, 그리고 시토카인 농도하고의 연관성을 보았고요. 이렇게 빨갛게 하는 것들이 IL6하고는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 워드리스트 러닝 이런 것들이 연관성을 보였고 TNF-알파하고는 워드리스트 러닝, 컨스트럭셔널 리콜 이런 것들이 연관성을 보였는데 역시 에이지를 보정했더니 많은 결과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네, 워드리스트 러닝,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는 메모리는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원내 연구비는 아니고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그 메르스 때 이제 접촉자들이 격리가 되었을 때 뭐 병원에 격리가 된 사람도 있고 자택 격리가 된 사람도 있고 당시에는 어떤 격리 지침이 딱 나라에서 주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격리 장소나 격리 날짜나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격리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 선별 검사를 하고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연계했다고 하는데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정리해서 논문을 써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격리 장소, 그러니까 병원이었느냐 자택이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병원 격리군이 자택 격리군에 비해서 증상 점수 및 심각도가 더 뚜렷하게 높았고 급성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도 더 높았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도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포함해서 분석한 이제 리그레션 아날리시스에서도 우울 증상 여부와의 연관 요인으로 격리 기간 그리고 병원이냐 자택이냐 이 격리 방법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데이터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 황재현 교수님이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원내 데이터로도 이렇게 아이디어에 따라서는 좀 논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상 데이터가 없는 연구 논문도 있기는 했습니다. 쉽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거는 G7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을 이제 비교한 연구입니다. 어떻게 비교했냐면 그 이제 국제 기구들에서 치매가 굉장히 유병률이 빨리 높아지면서 질병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각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라고 하면서 치매 정책을 어떻게 세우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WHO에서도 나온 게 있고 OECD에서도 나온 게 있어서 그 두 가지 권고 지침의 그 정책 영역을 가지고 합쳐서
그렇다면 실제 선진국의 치매 관리 계획들이 그 권고대로 영역을 다 잘 배치를 하고 있는가, 그 영역들을 다 커버하고 있는가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논문 중에서 제일 오래 걸렸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6년보다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다시 비교 분석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 업데이트가 되면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진짜 굉장히 여러 번 고쳤어야 했었고, 음, 네. 그래서 쉽지 않았던 연구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네. 짧게나마, 레터 형태로나마 자마 네트워크를 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용기를 얻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그 국가 치매 관리 계획에 그 커버되느냐 아니냐뿐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 실행을 하기 위한 지지 기반들을 정책적인 기반을 어떤 거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논문을 추가로 네, 작성을 해서 네, 논문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논문이기는 하지만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 대한 리뷰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요건 학회에서 국가 치매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암전 연구 이거는 학회에서 진행했던 정책 연구였는데 그 정책 연구를 하면서 이제 조사했던 정책 내용을 가지고도 네, 논문화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무슨 정말 분야에서 연구를 리딩하시는 멋진 데이터나 좀 화려한 스킬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좀 논문을 쓸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임상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좀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이란 거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빈틈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제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근데 왜 이 내용은 없지? 왜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은 없지? 이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번에 초기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 쓰지 않은 이유가 진단 초기 환자만 모으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길게 길게 하다 보니까 모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내 연구 예산을 받은 임상 연구로도 충분히 이제 아이디어가 좋고 잘 이렇게 하면은 SCI 논문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탁과하고 연합을 해서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캐파시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상 데이터가 없어도 논문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책 논문을 주로 작성을 했었지만 요즘은 질적 논문, 그 의학 분야에서도 질적 논문도 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치매 분야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말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방법을 배우면은 또 논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갖춰진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춰져 있는 좋은 데이터는 이제 논문 쓰기가 좋은 대신에 내가 궁금한 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 내가 기획해서 만드는 임상 연구는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할 수는 있는데, 이 만드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논문을 쓰시는 분들께 네, 이렇게 저는 제가 논문 쓰는 거를 약간 가내 수공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만드는 논문이 아니어도 이렇게 가내 수공업으로도 논문을 만들 수 있다 하고 좀 용기를 드리는 발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야 되겠죠? 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과 염증 사이토카인을 연관시킨 연구가 흥미롭네요. 근데 염증 사이토카인은 기저질환이나 임상 질병 상태에도 연관성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닐까도 싶네요. 이런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가 많이 보고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치매 영역에서는 사실 요즘 이제 진단 엑시스에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경계의 염증이 지금 좀 핫토픽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저는 그걸 미리 생각하고 쓴 건 아니고 그냥 운 좋게 예, 예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인플라메이션 주제와 맞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염증성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가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개별 인지 기능하고 사이토카인하고 비교한 연구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썼던 것이고요.
기저질환이나 임상질병 상태와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 중에서 급성기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네, N수가 적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 네, 탁과와의 협업은 네,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만.